그거 아니? 내게 2달 동안 아무것도 묻지 않은 사람은 너뿐이었어. 그래서 난 네가 좋다. 회귀. 조영주. 그래, 나가 죽어.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그 모양 그 꼴이야. 장모의 악다구니를 뒤로 하고 수한 씨는 아파트 문을 박차고 나왔다. 밖으로 나오니 가랑비가 검은 하늘에서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수한 씨는 아파트 현관 밖 층계 위에서 불빛에 그어지는 빛발로 자욱한 주차장을 한동안 망연히 내다보고 서 있었다. 가랑비는 수한 씨가 입고 있는 고독과 외로움과 우울의 옷을 적실만치 내리고 있었다. 마땅히 발길을 잡아 나설 곳도 없으면서 수한 씨는 빗속으로 내려섰다. 한때는 비가 좋아 우산 없이 일부러 비를 찾아다녔던 수한 씨였다. 그러나 이제 그런 치기를 부리기에는 장모의 말대로 자신의 나이가 너무 많다고 생각했다. 장모의 나이 타령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 수한 씨가 결혼한 후, 아니 아내와의 연애 시절부터 계속된 장모의 나이 타령은 10년을 훨씬 넘어서고 있었다. 처음엔 단지 자신의 딸보다 4살이나 어린 수한 씨와의 결혼을 반대하기 위해서였다. 결혼 초에는 나이가 어려 철이 없다고 구박했고 요즘은 40이 다 되도록 허울만 좋고 수입이 적은 수한 씨의 직장을 빌미삼아 제 처보다 능력 없는 사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장모는 그 허울만 좋은 직장에 다니는 사위를 주위에 자랑스럽게 내세우기도 했다. 적둘 곳 없는 발길을 제멋대로 놓아두었지만 수한 씨의 발길은 큰 길가의 포장마차를 향하고 있었다. 수한 씨는 투명한 소주를 한 잔 들이켰다. 자넨 오늘 같은 날 일찍 들어와 애하고 좀 놀아주면 안 되나? 다시 장모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한 씨는 주머니를 뒤적거렸다. 어디에도 담배는 없었다. 끊은 지 벌써 3년이나 되었는데도 장모에게 구박받은 날이면 어김없이 담배 생각이 절실했다. 사실 수한 씨는 담배만큼은 끊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장모도 아내도 세상까지도 흡연을 무슨 중죄인 양 몰아세웠다. 벌이도 없는 것이 담뱃값만 축낸다는 장모의 핀잔에는 아무리 묻어난 수한 씨라도 버텨낼 재간이 없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한 당시에는 잘 나가는 벤처기업의 일원으로 수한 씨도 능력 있는 남자에 속했었다. 7년이나 직장을 다닌 아내만큼은 아니더라도 수한 씨의 수입도 높은 편이었다. IMF도 무사히 넘긴 회사였는데 거의 완성 단계에 있던 컴퓨터 게임이 타사에서 먼저 출시되는 바람에 위기가 닥쳐왔다. 황당한 일이었다.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의 모습만 다를 뿐 내용이나 게임을 운용하는 전략이 거의 흡사했다. 국내의 투자자뿐 아니라 외국과의 계약도 파기되었다. 3년의 고생이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이다. 자금 압박이 왔고 결국 회사는 파산했다. 더불어 수한 씨는 졸지에 무능한 남편, 능력 없는 아버지, 그리고 구박덩이 사위로 전락해버렸다. 그렇지 않아도 탐탁치 않던 사위가 실직까지 했으니 장모의 구박은 더 심해졌다. 도대체 이러고 집안에 처박혀 뒹굴거리면 돈이 나와 쌀이 나와. 밖에 나가서 막노동이라도 해. 내 딸 등골만 빼먹지 말고. 어딜 그렇게 허구한 날 싸돌아다니는 게야. 술이나 먹고 흥청거릴 거면 집에서 애나 보라고. 나도 네 자식 이제 더 이상 안 보고 싶어. 아유, 답답해 환장하겠네. 말 좀 해라, 말 좀 해. 벙어리냐? 도대체 과묵한 것도 정도가 있어야지. 사람 복장 터져 죽겠네. 연병알 사위라고 하나 있는 게 제밥벌이도 못하고 어린 놈 끼고 사니 이런 가짜는 꼴을 다 당하지. 허리가 휘게 일하면 뭐하나. 알아주는 놈 하나 없는데. 에고 내 팔자나 딸년 팔자나 저놈 때문에 펴질 날이 없지. 집에 있으면 사내가 되어서 집안에 처박혀 있는다고.
밖에 나갈라 치면 쓸데없이 싸돌아다닌다고 장모는 수환 씨에게 가시돋친 잔소리를 해댔었다. 하다못해 말수 적은 것조차 못마땅하게 여겼었다. 또 신세 한탄도 꼭 수환 씨가 듣는 데서만 하는 것이었다. 이런 장모를 대할 때마다 수환 씨는 심장을 바늘로 찔리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옆구리가 접혀질 정도로 심한 통증이었다. 가끔 수환 씨는 옆구리를 움켜쥐었다. 그리고 무릎이 심장에 닿을 듯이 웅크리고 한동안 누워있곤 했었다. 어릴 적 할머니에게 혼나면 느끼는 통증 그대로였다. 그때도 수환 씨는 장롱이나 다락의 한 구석에 웅크리고 있다가 잠이 들곤 했었다. 그러나 잠에서 깨어나 보면 장롱이나 다락이 아니고 엄마의 품속같이 따뜻한 아랫목의 이불 속이었다. 수환 씨는 또 한 잔의 소주를 입안에 털어넣었다. 다시 방금 전 장모와의 일이 상기되었다. 자넨 오늘 같은 날 일찍 들어와 애하고 좀 놀아주면 안 되나? 막 현관으로 들어서는 수환 씨에게 장모는 앙칼지게 쏘아붙였다. 오늘 같은 날 살기 싫은 날이지. 수환 씨는 비에 젖은 옷을 털며 입속으로 우물거렸다. 애미가 늦게 들어오면 자네라도 일찍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내가 파출부인가? 파출부도 이렇게 부려먹진 않을 걸세. 뭐 대단한 일을 한다고. 장모의 잔소리가 또 시작되는가 싶어 지겨운 마음이 들었지만 수환 씨는 침을 삼키듯 속에 우라까지 꿀꺽 삼켜버렸다. 술 많이 먹지 말아야 될 텐데. 애미는 많이 늦는데요. 수환 씨의 아내는 오늘 회사에서 회식이 있어 늦는다고 했었다. 옷의 물기를 대충 털어낸 수환 씨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서며 장모에게 물었다. 그래, 복가들 먹여 살리느라 밤 새는 줄도 모르고 술독 일독에 빠져 산다. 너같이 노느라고 늦는 줄 아냐? 생활비도 못 버는 주제에. 수환 씨를 지칭하는 장모의 말이 자네에서 너로 바뀌었다. 이제 장모의 폭언은 갈 때까지 간 것이다. 수환 씨의 인내도 한계에 다다랐는지 숨어있던 녹이 덩어리가 울컥 올라왔다. 사실 수환 씨도 오늘 몹시 기분이 상해서 퇴근을 한 상태였다. 말이 좋아 S전자 사원이지 아르바이트보다 못한 정규직이었다. 실직한 직후에 수환 씨는 자신의 능력에 알맞은 일자리를 찾으려 했지만 허사였다. 경기 침체다 뭐다 하여 취직은 하늘의 별따기였다. 마냥 놀고 있어 궁여지책으로 택한 것이 S전자의 컴퓨터 AS맨이었다. 컴퓨터에 관한 한 수준급이었던 수환 씨는 별 어려움 없을 거라 여겼다. 그리고 잠깐 알맞은 일자리가 생길 때까지만 임시로 한다고 생각했었다. 그것은 수환 씨의 오산이었다. 벌써 2년이나 지났다. 2년 전 S전자의 사원으로 교육을 받던 수환 씨는 어리둥절했었다. 자신은 분명 컴퓨터 AS맨으로 들어온 것인데 세탁기와 냉장고, 에어컨 등 모든 전자제품의 AS 교육까지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물론 그런 것들까지 AS 하진 않지만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S전자의 기사 자격증을 받을 수가 없었다. 또한 친절 교육은 최우선 교육이었다. 서비스 센터 내에서의 내근을 원했지만 입사 초에는 주로 외근이 맡겨졌다. 외근과 내근의 급료 계산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기본급에 자신이 일한 만큼 수당이 가산되는 급료는 회사 자체 기사 자격증을 따면 수당이 조금 높았다. 일은 내근이 많은 듯 했으나 외근은 가외로 벌리는 것이 있었다. 수환 씨는 이제 밟지 못했고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라는 생각 때문인지 일에 대한 애착도 없었다. 수환 씨는 기계보다 사람 상대하기가 더 힘들었기에 S사나 D사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다. 오늘도 수환 씨는 고객 상대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수환 씨가 관장하고 있는 대리점 중 한 곳의 기사가 그만두어 그 일까지 수환 씨의 몫이 되었다. 오늘은 장모 말대로 일찍 퇴근해 아이와 놀아줄 생각이었다. 집을 향해 가는 차 속에서 수환 씨는
대리점 사장의 다급한 AS 요청을 받았다. 퇴근하는 중이라고 했으나 사장의 목소리가 너무 간절해서 거절할 수가 없었다. 물론 S사의 신용도 문제가 있었지만 한 건 더 하면 아이 장난감이라도 하나 더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사장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 문제였다. 세상 다 산 사람 같은 얼굴을 하고 있네. 수한 씨는 눈만 위로 떠서 소리나는 곳을 힐끗 보았다. 한 여자가 소주병과 안주 냄비를 들고 수한 씨가 앉아있는 간이 탁자 앞에 서 있었다. 수한 씨는 무시하듯 눈을 내리고 고추를 집어 한 입 베어 물었다. 고추가 매웠는지 수한 씨의 얼굴이 조금 일그러졌다. 아저씨 살이도 그 고추처럼 매울 것 같은데 나 여기 앉아도 되죠? 여자는 봄의 공기처럼 따스한 음성이었다. 상대방의 동의는 필요 없다는 듯 여자는 대뜸 수한 씨의 맞은편에 앉았다. 들고 있던 소주병과 뻘건 오징어 매운탕이 든 냄비도 간이 탁자에 내려놓았다. 오뎅 국물에 고춧가루만 탄 오뎅 매운탕은 깡소주의 안주로는 제격이지만 매운탕이라고 하기엔 어딘지 밍밍한 맛을 내고 있었다. 아저씨 실현당했죠? 제멋대로 상상하고 추측하고 말하는 이 발칙한 여자를 수한 씨는 상대할 마음이 없었다. 묵묵히 자신의 술잔에 소주를 따라 마셨다. 여자는 수한 씨의 손에서 소주병을 낚아챘다. 그리고 수한 씨의 잔과 자신의 잔에 소주를 부으며 말을 이었다. 전 아저씨와 달리 사랑하는 사람을 매몰차게 잘라버리고 그 후유증으로 며칠째 이렇게 헤매고 있어요. 여자는 소주를 홀짝 마셔버렸다. 아저씨 그거 알아요? 당한 쪽보다 가한 쪽이 훨씬 더 괴롭다는 거. 무대엔 관심 없는 하나의 관객을 향해 여자는 모노드라마를 계속했다. 사랑하는 사람, 아니 아직 사람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하여튼 싹둑 잘라버렸어요. 사랑했지만 함께 하기엔 내 능력은 역부족이었고 병원에선 당분간 술은 안 된다고 했지만 술 없이는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여자는 다시 소주잔을 들이켰다. 밍밍한 오뎅 매운탕 국물을 떠먹으며 계속 말했다. 나에게서 버림받고 즉시 세상에서도 버림받아야 하는 그 손가락만한 생명은 이제 편안하겠죠. 수한 씨는 그제서야 고개를 들어 여자에게 눈을 주었다. 포근한 목소리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선뜩한 내용이 여자의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여자가 말하는 실현의 대상은 무엇인가? 여자는 낙태를 이런 식으로 돌려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여자 또한 버림받았으리라. 여자는 25쯤 되어 보였다. 서글서글한 눈 밑에는 검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고 양 볼은 마른 대추마냥 깊은 주름으로 애처로워 보였다. 그러나 오똑한 콧날과 귓뿌리에서 시작되는 부드러운 턱선은 결코 범상한 미모는 아니었다. 아저씨 차례예요. 아저씨나 나나 다시 볼 일 없으니 시원하게 말해봐요. 아저씨는 무엇에 실현 당한 거예요? 수한 씨는 여자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누구에게가 아닌 무엇에 실현 당했냐고 묻는 여자. 여린 손가락으로 술잔을 빙빙 돌리고 있는 여자. 세상의 살벌한 전쟁터에서 부상당한 몸뚱아리만 겨우 빠져나온 모습이었다. 그것은 새끼를 보호하지 못한 어미의 처절한 모습이기도 했다. 그렁그렁 물기가 서려 있는 여자의 눈에서는 아내의 모습이 영사되었다. 아내 미리에게 손목을 잡혀 처음 포장마차에 왔을 때의 아내 모습과 지금의 여자 모습이 너무나도 흡사했다. 수한이 편의점으로 들어섰을 때 미리는 동전을 세고 있었다. 의자에 앉아서 벌린 다리 사이에 작업복 점퍼를 걸쳐놓고 양손을 함께 움직여 동전을 세고 있었다. 똑같은 기계의 동작처럼 미리의 두 손에서 떨어지는 동전 또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정했다. 수아는 동전이 미리의 손에서 떨어질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숫자 세기를 했다.
전혀 의식하지 않아도 수아는 셀 수 있는 것은 거의 모두 세는 버릇이 있었다. 상에 차려진 반찬의 가짓수, 강의실의 학생수, 눈앞에 보이는 건물의 층수, 올라갈 계단의 수, 하다못해 길을 걸을 때의 걸음수까지도 무심결에 세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다. 또한 웃지 못할 사실은 그 숫자 세기의 숫자들이 정확히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59 다음에는 예순인데 80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99 다음에 다시 50이나 70 정도로 되돌아가기도 한다. 100 다음은 101를 세지 않는다. 109 다음에는 어김없이 200으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수한 씨는 자신의 숫자 세기가 혹시 엄마 뱃속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가 가끔 생각한다. 그만큼 수한 씨의 숫자 세기는 무의식적이고 맹목적이었다. 미리는 편의점의 점장이었고 수아는 입대 전 2달 동안 일하기로 되어 있는 시간제 아르바이트였다. 2달 동안 미리와 수아는 그저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처럼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다. 수아는 일하는 2달 내내 미리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듣지 않았다. 또한 미리는 2번 말하지 않게 모든 면에 성실한 수아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둘은 서로에게 무관심한 것처럼 보였다. 단 한마디도 일 외에 개인적인 말은 하지 않았다. 손님이 뜸한 시간에 미리는 뜨개질을 하곤 했다. 수안이 미리에게 보이는 관심은 한쪽 구석에 앉아 미리의 뜨개질에 리듬을 주는 것이 고작이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수안의 입대가 이틀 앞으로 다가와 아르바이트의 마지막 날이 되었다. 교대 시간에 맞춰 미리는 수안에게 송별회를 제의했다. 수안은 난처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망설이고 있는 수안의 손목을 잡아 끌다시피 해서 둘은 2달 만에 처음으로 포장마차에 나란히 앉았다. 별로 말수가 없던 미리는 술이 들어가자 숨겨졌던 이면을 드러냈다. 어디서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는지 수아는 적잖이 당황했다. 미리는 독특한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 사회는 피아노와 같고 사람은 피아노의 건반과 같다. 높은 음에서 낮은 음까지 다양한 음의 건반이 모여 피아노를 이루는 것 같지만 결국 크게 보면 검은 건반과 흰 건반의 두 종류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으로 양분된다는 지론을 펼쳤다.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잘 조화를 이루어 사회를 이룬다면 피아노 연주와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사회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이론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회색 분자들이라는 것이다. 반음의 불협화음, 천성과 운명을 바꾸고자 하는 철저한 위선자들이라고. 술 한 잔에 한 대목의 말을 반복하는 미리 곁에 수아는 묵묵히 있었다. 수아는 미리가 마신 술의 양에 비해 별로 취한 기색은 없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었다. 너와 난 같은 류의 사람이야. 그래서 난 네가 참 좋다. 조금 취기가 도는지 미리는 코맹맹이 소리를 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까발리기 시작했다. 9살 때 아버지가 죽었지. 난 아버지를 참 좋아했어. 근데 갑자기 아버지의 존재가 사라진 거야. 어린 마음이 어떻겠니? 아버지를 불러달라고 매일매일 울었어. 미리의 말은 거의 독백에 가까웠다. 수아는 미리의 이런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엄마는 미리에게 아버지를 만들어 주었다. 새아버지는 더없이 자상했지만 가끔 엄마를 때릴 때는 너무 무서워 어딘가로 꼭꼭 숨어버리고만 싶었다. 17의 어느 날 미리에게만큼은 자상하던 새아버지가 갑자기 야수로 돌변해 버렸다. 미리는 어린 몸과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17의 어린 소녀였지만 총명했던 미리는 용기를 내어 계부를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세상은 미리의 생각과는 달랐다. 미리는 졸지에 계부에게 꼬리친 페류나가 되었고 의붓딸을 범한 파렴치하는 도리어 세상으로부터 동정을 받았다. 너 그거 아니?
내게 2달 동안 아무것도 묻지 않은 사람은 너뿐이었어. 그래서 난 네가 좋다. 포장마차를 나오며 미리는 수안에게 꾸러미 하나를 건넸다. 그것은 미리가 틈틈이 짠 털 조끼였다. 미리는 헤어지며 수안에게 말했다. 네가 오늘 들은 말들은 아마 허공 속에서 공중 분해되겠지. 잘 가라. 아저씨 벙어리죠? 여자가 수안에게 물었다. 한참 만에야 수안 씨는 고개를 약간 끄덕였다. 알아듣는 걸 보니 벙어리는 아니군요. 그럼 말하기 싫어요? 수안 씨는 이번엔 머리를 가로저었다. 여자는 그런 수안 씨를 보며 빙긋이 웃었다. 뭐 말하기 싫으면 관둬요. 내가 말하면 되니까. 여자는 말하지 않고는 못 베기겠다는 듯이 쉼없이 입을 놀렸다. 말하지 않으면 술을 마셨고 멀건 오뎅 매운탕 국물을 퍼먹었다. 여자는 자신의 어릴 적 꿈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수안 씨는 언제나 그랬듯이 묵묵히 듣기만 했다. 여자는 먼 나라의 왕비가 되고 싶었다고 했다. 사람들은 계란으로 칠 바위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비웃었단다. 여자의 말을 들으며 수안 씨는 생각했다. 자신에게 꿈 같은 것은 없었던 것 같다. 하루하루 그저 외로움에 몸서리치며 어서 빨리 시간이 가기만을 원했던 것이다.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자각으로 자신의 의식을 깎아버리기에 급급했다. 기억 속에 있는 유년의 조각들을 조금씩 떼어 먹으며 소멸만을 꿈꾸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한 무리의 군인들이 들어왔다. 조용했던 포장마차가 갑자기 왁자지껄 시끄럽고 분주해졌다. 수안 씨와 여자는 잠시 그 군인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밖으로 나온 둘은 말없이 걸었다. 어느새 비는 그쳐 있었다. 수안 씨는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앞만 보며 걸었고 여자는 머리를 조금 숙여 땅을 보고 걸었다. 갑자기 여자가 우뚝 서버렸다. 함께 걷던 수안 씨도 얼결에 멈췄다. 여자는 수안 씨에게 말했다. 이제까지와는 달리 여자의 목소리는 세상을 달관한 듯 처연한 목소리였다. 아저씨 고마웠어요. 그리고 아저씨가 들은 말들은 하늘에 공중분해 시켜버려요. 여자는 손을 들어 택시를 잡았다. 아저씨 잘 가요. 이제 엄마가 있는 집에 가서 편히 쉴래요. 수안 씨는 여자가 떠난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여자는 엄마가 있는 집으로 간다고 했다. 그리고 여자는 수안 씨의 아내 미리가 한 말을 똑같이 하고 갔다. 아픔과 상처의 공중 분해. 상가의 전면에는 일제히 줄 셔터가 내려져 있었다. 공인중개사의 집결지라도 되는지 상가의 1층 간판들은 모두 부동산 간판들이었다. 줄 셔터는 8시를 전후하여 가로줄을 그어대는 데 반하여 간판의 고단한 빛은 12시를 경계로 생명을 잃어버리고 어둠 속으로 사그라진다. 정확한 타이머로 맞춰져 있을 간판들은 아직 그대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상가 건물의 꼭대기에는 작은 고깔 모자가 씌워져 있었고 모자의 꼭지점에는 붉은색의 십자가가 우뚝 꽂혀 있었다. 고깔 모자는 어둠 속에 숨어버려 보이지 않고 십자가만이 허공에 떠 있는 듯이 보였다. 수안 씨의 귀에 종소리가 들려왔다. 아련히 먼 곳에서 들려오는 종소리는 피아노 소리로 바뀌었고 이어서 아름다운 찬송가가 울려 퍼졌다. 이 고난 인생이 쉴 곳은 없는가? 저 높은 산과 깊은 물, 나 쉴 곳 어딘가? 저런 집안 망쳐먹을년. 가고 싶으면 지나가지. 애는 왜 대불고 가노? 너 일이 뭐다? 할머니의 호통에도 수아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다. 가끔 할머니와 엄마가 수아를 사이에 두고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결국 수아는 울음을 터뜨렸고 엄마의 품에 안겨 집을 나설 때도 할머니의 손에 이끌려 방 안으로 들어갈 때도 있었다. 어린 수아는 긴 의자에 엄마와 함께 앉아서
흰옷 입은 사람들의 아름다운 노래를 들을 때가 좋았다. 물론 노래를 듣는 것 이외에는 전부 지겨웠지만 엄마와 함께라서 더없이 행복했다. 수한 씨 30살 때의 일이었다. 또 하나의 종소리가 수한 씨의 귓속에서 울려 퍼졌다. 향내 가득한 병원의 영안실 구석에서 수한은 멍청이 앉아 있었다. 사람들은 수한에게 다가와 이 어린 것을 어쩔꼬 하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품에 안아주기도 했다. 수한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왜 이러는지 도통 알 수가 없었다. 그저 자고 싶은 생각뿐이었지만 할머니는 똑바로 앉아 있으라고 무서운 얼굴로 말했다. 영안실 안에서는 스님의 목탁 소리가 쉼없이 들려왔다. 스님은 알아듣지 못할 말들을 중얼거렸다. 어린 수한에게 스님의 중얼거림은 무슨 도술의 주문처럼 들렸다. 나무아비탑을 관세음보살. 반복적이었던 이 구절은 어린 수한이 유일하게 알아들은 말이었고 지금까지도 뇌리에 남아 입속을 맴도는 주술 같은 말이었다. 영안실 밖에서는 드높은 찬송가 소리와 그보다 더 큰 할머니의 악다구니가 간간히 이어졌다. 엄마는 가루가 되어 초록빛이 찬란한 아침 바다 위에 뿌려졌다. 그때부터 초록빛은 엄마의 이미지로 어린 수한의 뇌리에 잠식되었다. 아버지는 원양어업을 하는 수산회사에 다녔다. 엄마의 장례식이 끝나자 또 배를 타고 망망대해로 나갔다. 할머니와 어린 수한만 남겨두고 떠난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다. 할머니는 아버지가 타히티라는 섬에 있다고 어린 수한에게 말해주었다. 타히티 섬은 고갱이 생의 마지막을 보낸 곳이라는 것을 학교에서 배웠다. 타히티로부터 이따금 보내오는 생활비는 할머니와 수한이 쓰기에 알맞았다. 수한이 대학 3학년이 되던 해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수한은 타히티에 있다는 아버지에게 연락을 했다. 엄마의 죽음 이후 10수년 만에 만난 아버지는 서먹하고 낯설었다. 수한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얽히고 설킨 미로를 아무리 더듬어도 눈앞의 남자는 낯선 타인으로 다가왔다. 할머니의 장례를 마치고 공항에서 아버지는 수한의 어깨를 잡고 말했다. 너도 이제 어른이다. 네 인생은 네가 개척하길 바란다. 난 이제 떠나면 죽는다 해도 너에게 연락하지 않을 것이다. 잘 살아라. 수한의 손을 힘주어 잡아주고 아버지는 또다시 수한을 떠났다. 아버지가 떠나자 수한은 살고 있던 집을 새놓았다. 그리고 군대를 가기 위해 학교를 휴학했다. 수한이 군에 입대한 지 1년 만에 미리가 면회를 왔다. 혈혈단신 아무도 없었기에 면회는커녕 휴가도 반납하고 군생활을 하고 있던 수한이었다. 미리는 손수 싼 김밥과 통닭을 가지고 수한을 찾아왔다. 그 후에도 미리는 2달에 한 번꼴로 김밥과 통닭을 가지고 수한에게 왔다. 그때 수한이 배치된 군대를 찾는데 꼬박 10달이 걸렸다고 미리가 언젠가 말했었다. 차츰 수한은 미리의 면회에 길들여지고 있었다. 며칠이라도 늦으면 은근히 기다리게 되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 그것은 연인을 기다리는 애틋하고 절실한 마음은 아니었었다. 그냥 자신에게도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는 편안함 같은 것이었었다. 수한이 제대한 후 미리는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어버렸다. 수한은 그때 처음으로 혼자인 것이 두려웠다. 엄마나 할머니가 죽었을 때 아버지가 자신을 떠났을 때 느꼈던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었다. 3년 가까운 시간을 만났는데도 그녀의 어두웠던 과거의 단면 이외에는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전화번호나 집 주소조차 몰랐다. 수한은 단 하나의 희망을 걸고 그녀가 일하던 편의점을 찾아갔다. 다행히 그곳에서 미리의 행방을 알 수 있었다. 수한 씨는 아내 미리가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둘 다 아픈 상처를 마음에 품고 있었지만 미리는 자신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고 포근하게 감싸 주었었다. 반면 자신은 아내에게 어떤 존재였을까?
수환 씨는 새삼 아내가 고마웠다. 상가 건물을 벗어났다. 상가 옆에는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작은 공원이 조성되어 있었다. 나무가 빼곡한 사이로 좁은 오솔길도 있었고 분수대를 낀 작은 무대도 있었다. 수환 씨는 오솔길이 끝나는 광장의 벤치에 앉았다. 보통 때 같으면 사람들이 꽤 있을 시간이었는데 비가 온 끝이어서인지 공원은 텅 비어 있었다. 하늘을 올려다 보았으나 별 하나 없이 깜깜했다. 공원 광장을 밝히는 조명등만이 날벌레의 방문도 없이 외로이 서 있었다. 수환 씨는 허공을 휘 둘러보았다. 저쪽 나무 사이에 움직이는 형체가 눈에 들어왔다. 수환 씨는 기꺼이 가보았다. 비에 젖은 새끼 고양이 3마리가 한데 엉겨 고물거리고 있었다. 수환 씨는 조금 떨어진 곳에 쪼그리고 앉아 새끼 고양이들을 바라보았다. 먹을 것도 없을 것 같은 아파트 단지에 의외로 고양이가 많았다. 고양이는 개와 달리 자유를 빼앗기지 않은 동물이다. 인간에게 꼬리치며 재롱 떨고 머리 숙여 순종하며 먹이를 구하기보다는 주면 먹고 안 주면 스스로 구한다는 고고한 자존심을 세웠다. 젖은 옷에 술을 마셔서인지 수환 씨는 한기를 느꼈다. 초가을의 냉기가 수환 씨의 몸을 파고들었다. 술만 들어간 뱃속은 헛구역질로 시위를 시작했다. 수환 씨는 할머니 생각이 났다. 야 이놈아, 제발 그 구신 나올 것 같은 다락에는 올라가지 말라니까. 할머니는 저녁상을 내려놓으며 이제 막 잠에서 놓여난 손자 녀석을 윽박지르곤 했었다. 수환 씨는 할머니가 차려주는 밥상 위에 구수한 된장찌개가 미치도록 그리웠다. 따뜻한 된장찌개 맛 그대로 입 거칠게 욕지거리를 해대는 할머니였어도 부모 없는 불쌍한 어린 손자를 귀히 여겼던 것만은 틀림없다. 입 거칠기로 따지자면 할머니와 장모가 막상막하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무신염치로 그런 우라질 말을 씹어뱉어. 어린 놈이 버르장머리하고는 지도 사내라고 승질은 있어가지고. 결혼할 당시 이유 없는 장모의 욕지거리에 수아는 적지 않이 당황했었다. 거친 입담으로 폭언을 쏟아내는 장모의 모습에서 할머니의 느낌이 순간순간 엿보였었다. 사실 장모는 입만 거칠었다. 운명이라 여기기엔 너무 가혹했던 세상의 풍파가 한해 덩어리로 작은 몸뚱이를 좀먹었을 것이다. 한해의 낙진으로 쟁여진 답답함을 거친 말씨로라도 서툴게 분출하는 듯 했다. 자신의 실수도 잘못도 아니지만 치유되지 못할 어린 딸의 깊은 상처가 자기 탓이라는 자학의 또 다른 표현 방법이라고 수환 씨는 차츰 생각하게 되었다. 또한 상처 많은 자신의 딸을 한결같이 사랑하는 무던하고 미더운 사위에 대한 남다른 애정 표현이라 여기게 되었다. 생각해보면 장모는 욕을 해대고 구박을 하면서도 수환 씨의 밥상만큼은 항상 갓 지은 더운 밥과 정갈한 찬으로 차려내었다. 그것은 할머니의 밥상 그대로였다. 우리 사위는 컴퓨터 박사임네, 대기업 S전자에 다닙네 하며 이웃에게 자랑하는 장모를 수환 씨는 몇 번인가 보았었다. 그것은 결코 위선적인 허풍이 아니었다. 사위를 자랑하고픈 장모의 순수한 마음이었다.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일이 꼬였었다. 회사는 회사대로 직원이나 고객의 편의는 뒷전이고 회사 입장에서만 이익을 챙기니 고객과 회사 사이에서 주관하는 것은 직원들이었다. 퇴근하다 말고 달려간 AS 건은 물론 회사의 잘못도 고객의 잘못도 아니었다. 순전히 대리점의 잘못이었으나 덤터기를 쓰는 것은 AS 기사들이었다. 고객은 화가 나서 회사에 알리겠다고 하고 그렇게 되면 수환 씨의 CS 평가 점수가 낮아져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를 일이었다. 이런 일들은 대부분 속으로 사귀고 마는 수환 씨였으나 이번만은 이상하게 참을 수 없이 화가 치밀었다. 게다가 장모의 비아냥을 들으니 자신도 모르게 버럭 화를 내고 말았던 것이다.
자신은 나이를 거꾸로 먹나 보다고 수환 씨는 생각했다. 수환 씨는 몸을 부르르 떨었다. 거기 수환 씨 당신 맞아요? 아내 미리의 목소리가 가까이서 들렸다. 빛바랜 기억 속에 다정한 엄마 목소리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역시 아내는 엄마와 같은 초록빛일지도 모른다고 수환 씨는 생각했다. 아내가 다가와 수환 씨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어머, 고양이네. 귀엽기도 해라. 새끼 고양이들을 향해 내미는 아내의 손을 수환 씨는 잡아 거두었다. 저기 어미가 노려보고 있어. 수환 씨는 눈을 들어 어미 고양이 쪽을 가리켰다. 아내도 쪼그리고 앉아 수환 씨와 함께 새끼 고양이들을 바라보았다. 어느 결에 아내 미리의 손이 수환 씨의 겨드랑이를 파고들었다. 아내의 체온이 수환 씨에게 따뜻하게 전해졌다. 수환 씨의 시선이 아내에게로 옮겨갔다. 엄마가 기다려. 이제 일어서자. 수환 씨는 자신의 겨드랑이에 있는 아내의 손을 잡고 일어섰다. 당신 저녁도 안 먹었다면서. 엄마가 당신 좋아하는 된장찌개 맛있게 끓여놨더라. 팔짱을 낀 아내의 손 위에 수환 씨는 자신의 손을 얹고 집을 향해 걸었다. 코끝에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맴돌았다.